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서부 지역에는 초가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산발적인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되겠고 남부 지방도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 일대에서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떼죽음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한 폭설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떼죽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준 영향이 지층에 새겨져 이제는 새로운 지질 시대인 인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류 활동에 의한 지층 두께가 얕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인류세 지정이 무산됐지만 이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작곡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아노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기존 음악을 재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에 알맞는 곡을 즉석에서 만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지난 7월 30일 이후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예보됐습니다. 강릉 28도, 청주 29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6도 낮겠습니다. 중서부 지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해안에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한낮 기온이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지난 겨울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1,000마리가 넘는데요. YTN 데이터랩이 처음으로 죽은 사냥의 위치 정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사냥 사체. 탈진한 사냥에겐 가벼운 비닐도 목숨을 잃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지난 겨울 폐사에 멸실 신고된 사냥은 1,000마리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만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이 멸실 신고서와 첨부된 사진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냥 위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폐사한 1,000여 마리 중에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건 951마리. 화천 양구의 접경지대와 설악산 국립공원 안팎에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심한 폭설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야생성이 강해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드문 사냥인데 지난 겨울엔 먹이와 잠까지 청할 정도로 지치고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마을에 간 2층에 계단에도 이렇게 애들이 서너 마리씩 와서 자고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뭐 건초나 무시래기 이런 거 당근 사다가 계속 주고 막 그랬어요. 지난 겨울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성으로 살폈더니 특히 2월엔 녹은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냥은 겨울철이면 먹이를 찾아 해가 비치는 산비탈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눈 쌓인 계곡에서 탈진해 죽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냥이 1,000마리나 죽은 이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 겨울의 눈 상황이 예외적으로 나빴던 건 아닙니다. 눈 면적이 더 넓었던 2003년과 2012년에는 이런 떼죽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IUCN에서 보고한 거는 우리나라의 사냥 개체군이 1,000마리 정도 있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죽은 게 1,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많은 숫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폭설과 혹한,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면 40년에서 100년 사이 우리나라 사냥 적합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YTN 데이터랩이 사냥의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백두대 간을 겹겹이 분절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지친 사냥에게 최후의 일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사냥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하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눈 녹은 자리를 찾아 계곡 아래로 내려온 사냥이 마주하게 되는 건 높이 1.5m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따라 발자국을 남기고 쓰러진 사냥. 울타리와 비탈을 오가다
사람을 봐도 도망갈 힘조차 없는 상태로 구조되는 사냥도 있습니다. 겨울철 사냥의 행동권은 50만 제곱미터로 원 면적으로 따지면 지름 798m 안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냥 사체의 절반 가까이가 울타리를 중심으로 798m 이내에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유례없는 떼죽음과 울타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냥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울타리가 꼽히자 환경부가 내놓은 방편입니다. 사냥이 단이라고 뚫어놓은 폭 4m가량의 통로입니다. 전체 3,000km에 달하는 구간에 이런 통로 15곳을 만들고 내년 봄까지 효과 분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이동 유형하고 빈도를 분석하는 불문 개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내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저희가. 하지만 전염병 차단이라는 목적을 잃은 울타리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를 따라 둘러쳐진 울타리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허리를 이미 5년째 잘라 여러 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사냥의 집단 폐사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겨울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냥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철책을 대대적으로 걷어내서 이번 사냥 사체 집계가 멸실 신고서 기준이라 사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숲속에서 더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해선 정확한 개체군의 수를 포함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소독과 정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양돈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와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주변 시군 소재 돼지농장 407곳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장 13곳과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 농장 20여 곳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던 양상을 보면 올해 가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살처분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리수의 0.03%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실하다면은 이른바 기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에 면제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가 위헌인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우선 2018년에 4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뒤 차차 목표를 높여가겠다는 정부 측과 달리 청구인 측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출 감축은 항상 처음은 쉽고 나중에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빠른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얼마나 느슨한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 경제적, 외교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목표에 대해 특정한 평가 방식을 채택해 위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현재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며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은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판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후 대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욱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하나로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나 줄일 수 있는 연료인데 우리나라도 이 항공유를 사용하는 상용 운항을 시작했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승객 1명당 같은 거리 이동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기차의 20배에 이르는 항공기. 탈탄소 효과가 커 친환경 항공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가 현실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매스나 대기 중 포집된 탄소를 소재로 하지만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해 항공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탄소를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사프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U는 내년부터 항공연료의 사프 2% 혼합 사용 의무를 시작으로 비중을 점차 늘려 2050년에는 70%로 확대할 예정이며 아시아 각국도 잇따라 목표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프 상용 운항에 합류했습니다. 대한항공 인천 하네다 노선에 주 1회씩 사프 1% 혼합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6개 항공사가 상용 운항에 돌입합니다.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유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세계 20번째 SAF 급유국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발맞춰 2027년부터는 사프 혼합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3배인 점을 고려해 사프를 사용하는 항공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항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운임으로 청구하지 않고 하는 실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우리나라의 산업적 강점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프 생산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저희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향후에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유사들의 사프 전용 제조시설 건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17일 오후 6시 17분에 뜰 예정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인 17일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 17분에 떠서 다음 날 새벽 6시 2분에 지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18일 밤 12시 4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11시 34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류세는 인간 활동으로 바뀐 새로운 지질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3월 공식 지정이 무산됐는데 인류세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인류가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 지질 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 다소 낯선 용어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동안 인류세를 새롭게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환경 변화를 설명하려면 인류세가 필수적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인류세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인류세를 규정할 수 있는지, 현 시대를 인류세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We talk a lot about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environmental degradation, but the Anthropocene reminds us that all of these aspects, all of these processes are connected among each other.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3월 인류세 지질학계 공식 지정이 무산된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전통적으로 지질 시대로 인식되려면 지층이 보통 50c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인류세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195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한 7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가 1950년부터 쌓인 퇴적물 두께가 12c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아요.
전문가들은 인류세는 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련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일은 다소 걸리겠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인류세 지정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세의 개념을 정밀하게 정의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카이스트는 대전 본원에서 오늘부터 4일까지 제2차 국제 인류세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류세를 투사하기, 다학문적 접근을 주제로 위르겐 렌 독일 막스플랑크 지구인류학 연구소장, 마틴 헤드 캐나다 브록대학교 교수 등 인류세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기조연사로 참석합니다. 개막식 후에는 심포지엄의 주제인 인류세를 투사하기를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특별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차 국제 인류세 심포지엄은 모든 강연을 영어로 진행하며 인류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장 방문에 청강 가능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지만 기체 결함으로 귀환이 지연돼 온 미국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이번 주 지구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달 7일 스타라이너의 지구 복귀를 시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된 뒤 현지 시간 7일 0시쯤 미국 뉴멕시코주의 나사 시설 화이트 샌즈 스페이스 하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고 지구를 떠났지만 헬륨 누출, 기동 추진기 고장 등 여러 기체 결함이 확인돼 지구 귀환이 미뤄져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등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이색 피아노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나란히 놓인 피아노 2대가 연주자 없이도 자동으로 곡을 연주하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2007년 흥행한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속 두 주인공이 피아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비슷하게 재현한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는 2016년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 기능 이봄을 피아노에 적용했습니다. 딥러닝과 진화연산 구조를 활용해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을 재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표정과 말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곡을 즉석에서 만들어냅니다. 이어진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의료와 교육, 게임 등 응용 서비스 분야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저희 인간과 협업의 구조 또는 상생의 구조로 이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기술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간처럼 연주하고 작곡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섬세한 감성마저 대체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학교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돕는가 하면 건강 진단과 정신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자리 잡게 된 인공지능 기술에 박기환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제협력 수업을 준비하는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 대상과 목적, 상황을 입력했더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보여줍니다. 수준별 영어 문장은 물론 40분짜리 수업 대본까지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생성형 AI를 초등학교 수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교사가 다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학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에는 눈 건강 자가진단 AI도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시력 검사는 물론 노화로 인한 안과 질환도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기기 사이 간격을 찾아내고 동공을 추적하는 AI 기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심리상담, 정신과 대신 AI가 팍팍한 세상살이 한탄도 들어줍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각기 다른 고민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학교나 보건소, 직장에 설치됐는데 혹시 모를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상 신호를 감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깊은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폭력적인 대화라던가 폭행, 또 자살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인공지능 가전제품들이 개발되면서 리모컨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주고 인공지능 쾌적 모드로 틀어줘.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산업 현장이나 전시관에서 떠나 학교와 보건소, 병원, 직장까지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도 여전한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최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8월 4주차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170명으로 한 주 전보다 300명 넘게 20.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8월 3주차에는 13,000명이 넘었지만 8월 4주차에는 8,02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보조 지표인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과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측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8월 말부터 전국 학교가 개학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 2주가량은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실 내 감염이 가정 등 지역사회로 전파하면 고위험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추석 명절 역시 변수인데 고령자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유행이 끝나기 전에 추석 연휴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석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동시 유행을 보였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확산도 여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소아들 사이에서 3, 4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최근 주간 입원 환자 수가 1,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최고 유행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성 호흡기 감염증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mRNA 메신저 리보엑삼 백신이 접종 부위에서 초기 면역 증강 효과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연구팀이 실험용 쥐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주사 부위의 근육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백신이 초기에 면역 증강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주사 부위에서 지질 나노 입자로 인해 염증성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돼 초기 면역 증강 효과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입된 mRNA 분자가 접종 부위와 림프절의 이동성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백신에 의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것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 사냥의 떼죽음은 인간이 생태계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멧돼지 이동을 막겠다며 백두대간 곳곳에 철책을 세웠지만 효과는 없었고 애꿎은 사냥만 울타리에 갇혀 절멸에 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사냥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